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이번 시간은 대구 북구갑 선거구 후보들의 정경과 공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따라 북구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구 북구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한 후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보들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공정하게 정해졌습니다. 기호 6번 정의당 조명래 후보. 네, 기호 6번 정의당 조명래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헌태 후보. 예, 기호 1번 이헌태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9번 무소속 정태옥 후보. 예, 기호 9번 현역 국회의원 정태옥 반갑습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양금희 후보. 미래통합당 기호 2번 양금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모두 4명의 후보가 나왔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대구 북구갑 선거구 후보들의 기조 연설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설 시간은 1분입니다. 연설 종료 시간 10초 전에 보시는 것처럼 노란불이 켜지면서 예고음이 울리고 시간이 지나면 빨간불과 함께 경고음이 울리면서 발언자의 마이크는 꺼지게 됩니다.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의당 조명래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예,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며칠 전에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분 몇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조 후보, 나 오늘 4,700만 원 투자할 때 찾으러 왔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장사 안 돼서 당장 다음 달 월세가 걱정인데 4,700만 원이라니요? 네, 이번 선거의 투표 한 장 값이 4,700만 원입니다. 보통 한 가구로 보면 2억 원입니다. 주민 여러분, 이 돈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막장 공천을 일으킨 미래통합당에 투자하시겠습니까? 80층 건물 짓는다는 집권 여당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막장 공천에 힘들어진 무소속 후보에 투표하겠습니까? 주민 여러분, 주민연합회 지켜원 저 조명래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이헌태 후보의 기조연설입니다. 예, 대구 북구갑의 주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이헌태입니다. 엄청난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인내와 자제, 배려와 공동체 의식으로 맞서주고 계신 우리 북구 주민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저 이헌태는 대구에서 정치를 시작한 지난 10년 동안 북구와의 신의를 한 번도 저버리지 않았고 북구 주권자들에게 충성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북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금호강 르네상스 축제 그리고 동화천 역사길 조성 등 금호강 시대를 열었고 동화천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발전할 것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 발전을 위한 분명한 청사진도 냈습니다. 도청 이전태에 80층 4,400명 허브 시티를 건설할 것입니다. 이 꿈을 우리 다 함께 이루어 갑시다. 기호 1번 이헌태입니다. 네, 다음은 무소속 정태옥 후보의 기조연설입니다. 예, 기호 9번 현역 국회의원 정태옥 후보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독주와 독선으로 국민은 갈등하고 분열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경제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구 경북은 경제가 초토화되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뭐 하고 있습니까? 이 국난을 오히려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정권 홍보 수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누구보다도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하고 투쟁해왔고 코로나로 인한 대구 경북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지금 주민들에게 두 가지를 맹세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의힘으로 제가 당선되면 바로 복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투쟁해서 보수 정권 재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미래통합당 양금희 후보의 기조연설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기호 2번 양금희입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북구갑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겨냅시다. 4.15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좌파 사회주의로 가느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느냐 하는 갈림길에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3년은 최악이었습니다. 경제는 망하고 안보는 무너지고 국론은 심하게 분열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으로 밀어주시고 저 양금위를 지지해 주십시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후보자들의 기조연설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모든 후보에게 드리는 공통 질문과 공약 발표, 그리고 각 후보가 직접 토론을 진행하는 주도권 토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후보들께서는 실천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의 취지에 맞게 답변과 실현 방안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회의 모든 질문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북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엄선했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공통 질문입니다.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는 방역뿐 아니라 경제, 교육 등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맞선 현재 정부의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감염병 재난 상황에 대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현태 후보부터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정부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하는 문제는 아직 평가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좀 진정되고 나서 종합적인 평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좀 오해가 계시는 건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세균 총리가 본인이 잘했다. 그리고 정부가 잘했다. 자화자찬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 언론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만 이제 헌신해온 우리 의료진들하고 잘 극복하고 계신 국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세계 유수 언론들이 한국을 배워라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나라 세계 정상들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도움과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일본과 일본 언론들은 뭐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대응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19대 때 김용익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감염병 전문 병원을 권역별로 세우자 제안했습니다. 그때 지금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 하나만 보더라도 어느 당이 이 감염 부분에 대해서 또 방역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응했는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찬사를 하고 있지만 더 겸손하게 차분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무소속 정태욱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 정부는 두 가지 근본적인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초기 대응에서 너무 우왕좌왕했습니다. 처음 발생했을 때에 뭐 곧 종식된다. 정부 믿고 경제활동 열심히 해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짜파게티 먹으면서 파한대소할 때 그 시점이 방심하는 바람에 확산됐습니다. 중국인 제대로 통제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지금 이현태 민주당 후보도 이야기했듯이 홍보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대응하기보다도. 그러면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뭐 잘 관리가 되고 있다는 식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이 정부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진이나 의료체계가 워낙 좋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걸 자기들이 정권 홍보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잘못은 이렇게 한 것을 선거에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 지금 코로나로 인한 확진자의 90%가 대구 경북인데 대구 경북에 대한 어떠한 특별 대책은 별로 내놓지 않고 전국적인 지원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이런 질병에 관한 문제는 청와대라는 그 데서 관리하지 않고 질병관리본부나 그 대한의사협회 같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 재난 지역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 시간이 더 됐습니다.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양금희 후보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한 코로나가 발생한 지 77일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누구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요.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가 의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을 정부의 자화자찬으로 아마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는 그래프 조작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대구 시민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래 시행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우한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일단 중국에서 입국되는 입국 차단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였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되면 이러한 전염병이 생기는 국가에 대해서는 우선 입국 차단을 통해서 전염병 확산을 막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를 부에서 처로 성격시켜서 별도의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이러한 코로나 사태와 같은 전염병을 차단할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에 이 국가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 장비나 의료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의당 조명래 후보께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에 대한 대응을 보면요. 우리 국민들은 100점입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정부는 한 평균 점수됩니다. 정치권은 악재점이라고 봅니다. 여전히 오늘 토론에서 보다시피 코로나19를 우한 코로나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중국 봉쇄 문제를 또다시 레코드판 틀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또 이렇게 분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코로나 대응해 왔는데 정치권이 오히려 지금같이 분열시키내고 우리 그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후에 닥칠 코로나 방역 이후에 닥칠 민생 경제 위기는 오히려 IMF보다 더 큰 우리에게 고통을 줄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서기 위해서도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또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필요한데 정치권이 여전히 싸우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방역 대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어쨌든 이제 지금까지 감염병은 앞으로 상시화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성격시켜내서 동작적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의료관리를 지금 우리 의료보험 체계를 갖다가 활용하면 국민 1인당 주치 제도가 가능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감염병 관리와 의료 체계를 만들어내는 국민 주치 제도 그리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만들어서 상설적으로 감염병에 대응해야 될 것이라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큰 손실을 입은 상황인데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돕고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겠습니까? 발언 수에 따라 무소속 정태호 후보부터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은 근본적인 대책과 시급한 대책으로 갈라집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소득주도 성장이라 해서 최저임금 인상, 세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탈원전과 같은 잘못된 정책 때문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가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 대구 경북의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매출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경제활동이 중단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아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고정비용 부담을 확 줄여야 됩니다. 고정비용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임대료, 건물 임대료와 인건비 문제를 정부가 직접적으로 소득 보전과 현금 보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위기가 어느 정도 끝날 때까지 긴급 경영 자금에 대해서 초저금리 대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은 장기적인 대책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근본적으로 한번 바꾸는 측면과 또 코로나 사태로 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분리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양금희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정태욱 후보의 의견과 저의 비슷한 부분이 되게 많은데요. 일단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대구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번에 재산세나 소득세와 같은 것을 6개월 내지는 1년 동안 면제를 하고요. 카드 수수료 율을 낮추고 그리고 무이자 대출이나 아니면 임대료 보증과 같은 형태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인 이하의 사업장은 최저임금에 대한 차등 적용을 하고요. 업종별이나 규모별로 구분 적용을 도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이나 사회보험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전반적인 경제에 관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기술 혁신과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는 꼭 규제 혁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굉장히 많은 규제들이 지금 현재 산재에 있어서 여러 중소기업들이나 아니면 기업 활동하는데 많은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의 개입을 최소화한 공정한 경쟁 가능한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정의당 조명래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어렵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질문이 이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경기 부양책인데요. 소상공인은 저희들이 나라가 전체 산업에서 한 30%가 소상공인이고요. 자영업자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고용률을 차지하는 데가 전체적으로 보면 80% 정도가 됩니다. 사실로 보면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적이고 고용 인력에 있어서의 핵심 쪽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경제신문인데요. 보수신문이긴 한데 여기서 이렇게 제목을 뽑아놨습니다. 민생 대책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대선 정책을 재탕했고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심판만 하고 있다라고는 분석 기사가 실렸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제 양금희 후보나 우리 이제 무소속 후보께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많이 비판했는데요. 저는 이제 정부가 어쨌든 적절한 대책을 내놓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대단히 임시 방편적이고 미래를 보고 있지 못하다. 현재의 위기를 갖다가 실감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IMF 이상의 경제 위기가 지금 닥쳐올 것으로 되어지는데요. 아직도 중소상공인들 대출 받으려고 그러면 줄을 갖다가 마스크 줄같이 써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힘들어서 지금 현재 당장 현금이 없는데 보증 있는 거 또 뭐 세워야 되고 하니까 당장 대출에 대해서도 먼 산 볼 수밖에 없는 시점이 있습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투자 그리고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이현태 후보께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 참 생존의 위기에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제 침체된 대구 경제를 살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은 공통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름하여 20조 TK 뉴딜 사업입니다. 좀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민생 경제에 3조 5천억을 투입하고 그리고 도산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기업들의 자금 압박과 고용 유지를 위해서 한 7조 원을 투입하고 그리고 경제 기반을 복구하고 SOC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6조 원을 투입하고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의 ICT, 의료, 바이오, 로봇 이쪽에 이제 한 3조 5천억을 투입하는 20조 TK 뉴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대구에서도 집권 여당 민주당 후보들이 좀 몇 명이라도 당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20조 TK 뉴딜 전략들이 우리 민주당 후보의 공약이지만은 꼭 실천되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각 후보가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는 공약 발표 시간입니다. 먼저 미래통합당 양금희 후보의 공약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예,
저의 공약은 이렇게 제가 이 도표를, 이 판을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도청 후적지에 국제정밀의료센터를 만드는 거와 두 번째 엑스포선 조기 확정, 그다음에 로봇산업 중심 육성, 그리고 검단들 종합개발,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도청 후적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 후적지에 국제정밀의료센터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국제정밀의료센터 플랫폼을 만든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국제정밀의료센터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지느냐면 저희 그 게놈을 해석해가지고 각 개인에 맞는 맞춤별 의료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정밀의료센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조감도를 제가 좀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 거기에 보면은 R&D, 그다음에 클리닉, 그다음에 청년 지원센터, 그리고 메디텔, 운동치료센터, 그리고 클리닉 이렇게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국제정밀의료센터가 지원할 수 있는 각각의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실제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엑스포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대학교하고 엑스코가 국제회의 컴플렉스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아마 엑스포선의 예타가 훨씬 더 많이 진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엑스코선 자체가 예타를 지금 현재는 0.8인데요. 이를 넘어서서 조기 착공될 확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엑스코선 자체도 굉장히 저희 지역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두 가지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정의당 조명래 후보의 공약을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 2분입니다. 예, 짧은 시간에 저희 공약을 다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저 공문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국회의원은 지역에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전체의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입법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전체 국가의적 차원의 내용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저는 우리 국민들이 가장 정치 개혁에서 핵심의 국회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맨날 싸운다고 동물국회라고, 그리고 민생을 안 챙긴다고 식물국회라고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제 제발 좀 정치인들 국회 개혁 좀 해라 라는 이야기가 모든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 눈치 보는 정치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정치인이 잘못하면 대통령도 탄핵하는데 국회의원은 소환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소환 제도를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무서워할 줄 아는 국회, 그리고 일하는 국회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공약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마 이후에 토론회에서도 도청 후적지 문제나 엑스코 문제 같이 이야기 있기 때문에 그건 빼겠습니다. 우리 북구갑 같은 경우는 예전 구도심으로서 공단이 있습니다. 상공단이 있고 금단공단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노후화돼서 오랫동안 일해왔던 전통적 산업입니다. 뿌리 산업입니다. 그런데 이 산업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 기초산업이 가장 세계 경쟁력을 가져서 세계적인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저는 대구에 있는 이 뿌리 산업을 우리 산업의 핵심 키워드로 만들어내는 정책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임금 그리고 저숙련, 저부가가치가 아니라 고숙련, 적정임금 그리고 고부가가치의 뿌리 산업을 육성시키려는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작년에 대구시에 초청했던 대구형 일자리 핵심입니다. 이 모델을 대구 상공단, 금단공단에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더 토론 속에서 엑스코 문제와 도청 후적지 문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현태 후보의 공약을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 2분입니다. 예, 저는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저희 캐치프레이즈를 북구를 다시 대구의 심장으로 부활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한 청사진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공약은 도청 이전태에 80층 4차 산업혁명 허브시티와 옆에 5층 시민센터를 나란히 건립해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대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허브시티에는 4차 산업혁명 기술연구하고 비즈니스센터를 개막하게 되고 정부 지원기관 그리고 대학 연구기관 국내에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오고 80층이다 보니까 이제 전망대도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센터에는 유일하게 그 광역시도 중에 유일하게 없는 대구 시립역사박물관 그리고 도서관, 아트센터, 야외공원들이 세워지고요. 왜 80층이냐? 저희 대구의 대표 명산 팔공산에서 이제 이름을 따와서 그래서 팔공타워라고 하는데 아마 이 4차 산업혁명 허브시티가 이제 완성이 되면은 유동 상주 인구가 3만 명 이상이 될 것이고 주변 상격동 일대는 천지개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북구와 대구의 발전을 견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엑스코선이 지금 에타가 이제 0.83에서 머물러 있는데 보완을 해서 1.0을 넘겨가지고 우리 북구를 발전하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만들고 그리고 경부선 도심 구간 지하도 우리 홍일학 국회의원께서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20억을 따왔는데 이것을 이제 기반으로 우리 중구하고 북구 경부선 주변을 이제 묶어가지고 황금벨트화해서 완전히 이전과 다른 도심을 만들겠습니다. 이외에 많은 북구 발전 공약들은 제 책상 선거 공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소속 정태호 후보의 공약을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 2분입니다. 저희 일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독주와 독선에 맞서기 위해서 저는 반드시 당선되자마자 바로 복당하겠다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마타도어로 복당이 불허되느니 이런데 실제로 당선된 사람을 복당을 불허한 사례가 없습니다. 심지어 김무성 대표나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무소속으로 당선돼가지고 당대표까지 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민주주의의 원칙상 주민들이 선택한 사람을 복당을 안 시킬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복당하겠다는 것이 제 1공약입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에 대한 공약입니다. 지금 대구 지역에 1년 GRDP, 지역 총생산이 약 60조 정도 됩니다. 경제적인 피해는 지금 60~70%씩 이래 효과가 파급 효과라 경제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3조, 장기적으로 10조 이상의 현금을 대구 경북 지역에 수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파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금 공급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가지고는 자영업자가 그 임대료와 인건비, 경영자금을 초저금리 또는 직접 지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의 일용직이라든가 지금 경제가 멈춰져 가지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거기에 대한 긴급 생계자금을 특별재난지역에 맞는 수준으로 다른 지역과 달리 차별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별 공약, 도청 후적지 개발이나 상격동 도시 계획 개편, 엑스코 건설 이런 거는 별도로 설명을 하고 특히 침산동이 우리 대구에서 가장 핫한 플레이스입니다. 여기에서 이 10만 정도 인구 규모가 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고성동, 노원동, 칠성동의 도시 재생 사업과 묶어가지고 최고 주거단지로 만들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후보들이 직접 토론을 진행하는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상대 후보에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각 후보에게 제공되는 시간은 3분입니다.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을 고려해서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비방하는 발언은 하실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은 정의당 조명래 후보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네. 우리 양금희 후보에게 질문을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질문에 답을 다 하지 마시고요. 한 30초 이르겠습니다. 먼저 이게 정책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초기에 모두 발언해서 현 정부를 좌파 사회주의 정부라고 했는데 이 좌파 사회주의가 정부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짧게라도. 예, 지금 질문을 다 끝내신 겁니까? 예, 문제가 이 질문을 하고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좌파 사회주의 정부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모든 경제 정책 자체를 이 통제 경제, 전체 경제주의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공수처법은 세계 어디에도 그런 법은 없습니다. 법 위에 법을 만들어 가지고요. 지금 검찰이 자유롭게 잘 하고 있는 일에 그 위에 옥상옥의 법을 만들어 가지고 정부가 이 전체
국회며 아니면 정부기관이며 모든 감찰기관을 통제하겠다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좌파 사회주의라고 얘기하고 예,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대충 이게 정책 선거인데 계속 이렇게 개념을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이 선거 분위기에 맞지 않지 않나 싶어서 한번 물어봤는데 이제 뭐 사회주의라기보다는 좀 통제, 뭐 좌파 이런 것보다는 미래통합당과 좀 다른 정책이 서고 있어서 뭐 그런 명명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이제 공약을 쭉 발표하실 때 네. 도청 후적지에 이제 로봇 세포 뭐 이런 쭉 말씀을 하셨는데 네. 혹시 KBS와 매니페스토에서 이제 정책 선거를 이제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전 같았으면 모든 후보들이 이제 여기에 공약도 내고 검증받는데 혹시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셨던 네. 정책과 관련해서 매니페스토에 답변을 해서 제출한 적이 있는지 만약에 안 하셨다면 네. 어떤 이유를 안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국 매니페스토에 대해서 그 제출하신 일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 저에게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답변한 공약에 대해서 잘 설명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선거가 끝나고 다음에 기회가 생긴다면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저의 공약과 관련해서 얼마나 잘 실천을 했는가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냈다 하니까. 예, 질문 요 정도 하겠습니다. 네. 네. 예.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현태 후보가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예, 정태욱 의원님한테 좀 후보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우리 정태욱 후보님이 우한 코로나를 아까 조명래 후보도 얘기해 우한 코로나를 계속 쓰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한과 우리 대구는 자매 결혼 도시인데 전 세계적으로 뭐 WHO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코비드19 또 요새 보수 언론들도 보수 언론 조선일보도 신종 코로나 하는데 이 우한 코로나라고 이게 굳이 부르는 이유가 뭔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질병이 보통 발생했을 때는 그 발생지를 이름을 따서 지금 부르는 것이 원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처음 발생한 것이 중국 우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한 코로나라고 맞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굳이 중국의 눈치를 봐가지고 우한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학명 비슷하게 뭐 코로나 19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우한 코로나라고 부릅니다. 왜 이렇게 이 문재인 정부는 이 중국에 대해서 김정은에 대해서만 이렇게 저자세로 보이는지 만약 일본의 어느 도시나 미국의 어느 도시로 났을 때도 이렇게 좀 끌어도 했을지 됩니까? 끝까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떻게? 죄송합니다. 예, 진행자에게. 네, 진행자 가죠. 그래서 저는 이게 납득이 안 가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WHO도 그렇고 이제 보수 언론 조선일보까지 이제 우한 코로나 우한이라 하는 걸 이제 피하고 자제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우한 봉쇄라는 게 뭐 우한에서 뭐 일부러 퍼뜨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사실 우리 정부에서도 초기에 우한하고 허베이성 그 입국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봉쇄하면은 이번에 이제 유럽에서 우리 미국에서 들어오는 우리 확진자들이나 우리 입국하는 분들 보면은 다 우리 교민들입니다. 유학생들이고 그때 우리 봉쇄했으면 다 우리 교민들이고 유학생들이고 또 주재원들인데 참 납득이 안 가고요. 그리고 국경 봉쇄가 그게 폭발적인 걸 잠시 막을 수는 있으나 그게 확산되는 데는 막을 수 없다는 게 그게 지금 국제적인 그런 합의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한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지난번 우리 다른 방송 토론에서 제가 이부 방침 발언에 대해서 억울한 부분이 있는지 조금 해명 기회도 드렸는데 자꾸 이렇게 경멸하고 뭐랄까 혐오하고 차별하고 이런 발언들을 하시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예. 이번에는 무소속 정태욱 후보가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예. 우리 양금희 후보 인기가 많아서 좋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저에게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실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사회에서 촛불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보통 우리 박근혜 정부를 타도한 것이 전복시킨 것이 촛불 세력이라 그러고 네. 자기들끼리는 좌파 세력들은 그걸 촛불 뭐 혁명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어떻게 좌파를 우리 보수 우파 쪽에서는 통칭해 가지고 촛불을 좌파 세력이라 볼 수 있겠죠. 그건 뭐 여러 가지 해석 방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 좀 촛불이라는 그런 게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아니요. 제가 네. 지금 드린 말씀 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초는 자신을 태워가지고 세상을 밝힌다고 하는 좋은 의미로 쓰여졌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촛불을 들고 밤에 집회를 했기 때문에 촛불혁명이라고 하고 그 촛불혁명이 어떻게 말하면 좌파들의 어떤 전유물처럼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꺼내는 이 보면은 이거 보신 적 있죠? 이 촛불 문화제 그 작년 1월 30일 날 이 촛불 문화제 여기 참석하신 적 있죠? 아닙니다. 전 참석한 적 없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적이 있어요. 여기 두 번째 보면은 이렇게 그 연설까지 하셨어요. 예, 그거 이렇게 이야기하실 줄 하셨고. 알았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제가 주도 예, 있으니까 말씀하십시오. 예. 여기 직접 참석하셨고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전에 또 2월 18일 날 양금희 후보께서 심상정 당시 정개특위위원장을 만나가지고 사인도 같이 찍고 파이팅도 외치고 그런 게 근데 여기에 대해 해명을 두 가지를 하셨어요 이제까지. 네. 뭐냐면은 여성단체장으로서 양성편들로서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해명주로 하셨죠. 아니 어쩔 수 없었다는 저 아닙니다. 그럼 뭐 여성단체장으로서 있고 한국당 당론 결정 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뿐만 아니고 또 최근에는 나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촛불이나 심상정 대표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 태극기 집회도 참석했다 그렇게 주장을 맞습니다. 하시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체성이 불평하다는 겁니다. 아마 심상정 우리 양금희 후보께서는 정의당의 비례대표를 받아도 전혀 문제가 뭡니까 정체성에 적이 없고 민주당의 비례대표를 받아도 전혀 문제가 아마 이제까지 하신 행정으로 봐서 이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촛불 문화제하고 드신 거는요. 제가 촛불 문화제에 참석한 적이 없고요. 그 두 번째 사진에 든 거는 거기가 어디냐 하면 국회에 예, 들어가는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은 미래통합당 양금희 후보가 진행하시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예. 저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세 후보에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첫 번째 이현태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80정 건물을 도청 후적지에 짓겠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그 자리에 80정 건물을 지으려면 K2가 이전을 해야 가능합니다. 그 K2가 이전하는 시기가 2026년인데요. 어떻게 지금 현재 그 공약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K2가 이전해야지 그 공약이 가능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K2 이전을 전제로 이렇게 공약이 나왔고요. 공약은 벌써 장기적으로 이렇게 10년, 20년은 아니지만 2026년이면 지금부터 도청 자리 어떻게 개발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했고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많은 검토들을 거쳤습니다.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약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에 나와야 될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조명래 후보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도청 후적지에 경북대학교의 공대나 이 학교를 이전하는 것에 대한 공약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여기에 혹시 주민들이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시고 이 공약을 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당연히 하죠. 예. 경대 관계자들이나 또는 주민들의 소위 선거운동 하면서 가급적이면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대면 접촉을 할 수는 없어도 가능한 이제 한두 명이라도 만나서 애를 좀 더 듣고 저는 그렇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사들이 좀 모아졌었고요. 바로 아마 이 질문들이 아마 도청 이전지 공대 이전 문제가 나왔을 때니까 그때 좀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도청 이전 후적지가 아까 우리 양금희 후보가 저기 잠깐만 예. 제가 말씀 잠깐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래요? 조명래 후보님 의견 수렴을 했다는 건 그냥 만나서 몇 사람한테 들었다는 얘기지 실제적으로 조사를 진행한 적은 없으시죠?
주십시오. 그게 조사 사업이죠. 예, 저는 예.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조사가 있었느냐를 실제로 질문했습니다. 현실화되는 과정들은 일단 이제 뭐 공청회를 알아들었습니다. 한다든지 그런 걸 해야 그다음 되겠죠. 정태욱 네.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도청 후적지에 ICT와 관련된 일자리를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아직까지 발표된 적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ICT를 이용해서 일자리를 만드시겠다는 건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도청 후적지에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을 전면적으로 개편해가 고밀도 개발하겠다는 걸 전제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드론 센터와 ICT 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밀도 되면은 그러면은 그 건물 임대료가 엄청나게 사집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을 저희 저가로 정태욱 임대로 할 수 있다는 후보님께서 겁니다. 하시는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2026년이 네, 되어야 시간이 다 됐습니다. 후보들의 주도권 토론 잘 들었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한 차례 더 남아 있습니다. 못다 하신 말씀은 다음 기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북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구 북구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다시 공통질문 순서입니다. 경북도청 이전 특별법이 개정된 지 4년이 지났지만 도청 이전터 개발은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최근 대구시청 신청사 이전이 두류 정수장터로 결정되면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대구시와 북구의 공동 발전을 위해 후보들께서는 어떤 개발 방안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발언 순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현태 후보부터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조금 전에 그 정책 공약을 발표할 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도청 자리에는 80층 4차 산업혁명 허브시티와 이제 5층 시민센터를 이제 나란히 세워서 이제 우리 대구와 북구의 랜드마크로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우리 미래의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AI라든지 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또 뭐 3D 그 프린팅이라든지 뭐 또 사물 인터넷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다 한꺼번에 이렇게 기술 연구도 하고 비즈니스가 오면은 저희들 80층 안에는 다 이렇게 입주가 될 것이라고 보고, 근데 이게 80층 규모로 얘기하니까 대구 분들은 좀 어리둥절하고 굉장히 신기하게 그렇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부산이나 인천 가면은 80층짜리 아파트 빌딩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해운대 위브더 제니스가 301m에 80층이고요. 인천의 그 송도에 가면은 동북아 무역센터가 68층에 305m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다 검토가 거친 거고, 하여튼 그 우리 80층에서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번에는 무소속 정태욱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 인위적으로 무슨 시설을 유치하거나 그래 하기는 굉장히 민주국가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도청 후적지는 행정 용도로 되어 있고 저밀도 4층 이하 건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중심 상업적으로 해서 고밀도 개발이 되게 되면 지가가 아주 저렴하게 공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각종 시설이 들어올 수 있고 민간이 투자가 활성화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행정기관이 뭐 인위적으로 뭘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편해가 고밀도 시설이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야말로 그 지역에 경북대학교 공대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삼성 창조타운과 연결해가지고 ICT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경북도청 후적지와 함께 상격 1동과 3동, 4동의 저밀도 그 아파트 용지를, 그리고 주거 용지를 고밀도로 할 수 있도록 했을 때에 여기서 상생 효과를 가져가지고 그 일대가 근본적으로 바꿔가지고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에 의해서 이 경북도청 후적지와 상격동 일대가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양금희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 정태욱 후보의 발언을 들으면서 저와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요. 지금 도청 후적지 자리가 K2가 이전이 되면 아마 종별 변경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아마 도시 계획이 새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태욱 후보님이나 다른 후보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실제로 ICT나 아니면 지금과 같은 첨단 시대의 전략 산업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정확하지 않다는 느낌을 사실 제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경북대 공대라고 얘기하시길래 저는 경북대 공대 전자공학과를 졸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정밀 의료는 개인의 제논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 의료, 운동, 미용, 음식 등으로 인간의 삶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게 만드는 사실 반도체를 능가하는 4차 산업시대의 메가스트림입니다. 플랫폼을 가지고 온다는 말은 건물을 짓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플랫폼은 소프트웨어를 얘기합니다. 하나의 센터가 들어오면 그와 연결된 센터가 또 연결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음식 같은 경우는요. 1차 산업에서 농업이 6차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확장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 여기에 들어온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의당 조명래 후보께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공약은 선거 때 표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현실 가능성과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의료는 지금 오송과 수성구 이렇게 해서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데 다시 후적지에 뭐 의료 첨단 중심으로 삼겠다 하는 것도 문제고 한 5, 6년 후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80층 건물 짓는 것도 이게 사실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들 그렇게 한데 어쨌든 뭐 희망을 준다 하니까 뭐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 갖다가 선거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뭐 정태욱 후보하고는 그래도 국회의원을 좀 하셨으니까 ICT 분야나 이런 데는 비슷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북구갑에는 경북대학교나 영진전문대 같이 이제 유수한 대학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문 인력이 특히 ICT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투자가 대단히 중요하고 산학 그리고 연구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북대 IT 그리고 공대 그리고 영진산업전문대학과 연결되는 것 또 창조 혁신센터와 연동되고 하면 실제로 대구의 먹거리 앞으로의 미래의 먹거리를 경북도청 후적지를 중심으로 만들어보자. 특히 ICT를 중심으로 만들어보자라는 것이 저의 핵심적 공약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와 그리고 경북대학교가 좁아서 또 이전해야 될 문제까지 연동되어 있고 실현 가능한 것이 가장 우수한 내용이라고 봐집니다. 이것이 이제 그동안의 내용들 속에서 시청 후적지가 안 되면서 계속적으로 유보될 것이 아니라 당장 실현 가능한 것부터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수성구민운동장역에서 이시아폴리스를 잇는 도시철도 엑스코선은 북구의 교통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상습 교통정체로 몸살을 앓아온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시가 시급한 상황인데요. 엑스코선 조기 건설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무소속 정태욱 후보부터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엑스코선 건설은 제가 현역 의원으로서 지난 4년간 가장 열심히 추진한 부분이고 상당한 성과가 있습니다. 대구에 현재 약 4개의 도시철도 사업 중에 우선순위 1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예비타당성 조사 그리고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KDA에서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지막 고비가 뭐냐면 경제성 분야입니다. 여기 여러 의원들이 경제성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아까 어느 양금희 후보께서는 뭐 경북대를 개발한다든지 또 금호 워터폴리스를 개발하면 경제성이 높아진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예비 타당성에서 경제성은 교통 측면에서의 경제성입니다. 예타에는 3가지 종류가 정책적인 측면, 경제적인 경제성, 지역개발 효과 이랬습니다. 지역개발 효과는 있지만은 교통으로서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선을 지금 현재 굉장히 금호강을 건너로 되어 있는 걸 줄이든지 말든지 아니면은 이 차고지를 어디에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0.7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정치력과 행정 능력이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제일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양금희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정태혁 후보님께서요, 저 엑스코선 건설에 관해서 답을 하실 때 제가 경북대 개발을 이야기했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경북대 개발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경북대학교하고 엑스코를 아울러서 국제회의 복합지부로 지난 3월 말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국제회의 컨퍼런스가 열리려고 하면 교통과 관련되어지는 여러 가지 편의사항이 제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경북대학교와 엑스코의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된 것만으로도 이 엑스코선이 반드시 건설돼야 하는 이유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워터폴리스나 이시아폴리스가 형성이 되면 교통량의 증가로 해서 틀림없이 이 부분에 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예타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금 복현 오거리의 가장 상습 정체 구간인데요. 이곳에 엑스코선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그 고가도로로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지하화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아울러서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얼마든지 엑스코선을 건설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정의당 조명래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네, 엑스코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북구에서만 쟁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성구나 동구 국회의원 후보들에게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히 이제 우리 내부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들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동구나 수성구에서는 이제 연장하고 또 노선을 좀 더 이렇게 바꾸고 하는 현실적으로 주민에게 어떻게 이득을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엑스코선 노선을 전면적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엑스코 노선은 동대역에서부터 해서 화대영으로 해서 오는 노선은 실제 중복 투자하고 타당성에서도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하지도 않습니다. 대구역에서 출발해서 침산동 그리고 상격동으로 이어지는 구도심이 재개발되면서 교통사각지대에 있는 곳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재정의 문제는 어떠냐? 현재 설계된 재정과 똑같습니다. 별반 차이가 없으면 똑같다는 얘기는 그렇고요. 거의 거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교통을 이야기하고 또 새로운 공약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주민들의 편의와 그리고 교통사각지대를 없애고 또 현실성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대구시에서 그동안 몇 년 전에 했던 이야기를 갖다 그대로 앵무새 같이 해서 조기 착공하겠다라는 이야기만 계속 반복하는 것은 그동안 주민들이 침산동 주민들이 상격동 주민들이 얼마나 교통지역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했는지에 대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음에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엑스코 노선의 전면 재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이현태 후보께 답변 기회 드립니다. 예, 우리 정태혁 의원님 엑스코선 그 예타에 올리는 그 과정에서 뭐 이렇게 정태혁 의원님도 뭐 열심히 노력하셨지만은 저도 북구갑 지역위원장으로서 집권당 아닙니까? 우리 당 대표하고 정책의장한테 늘 이야기해가지고 또 정책의장도 기재부 알아보고 해서 저한테 하여튼 노력해보자고 또 열심히 해보자고 그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정태혁 의원님도 노력하셨지만 저도 노력했고요. 그리고 이 엑스코스는 우리 정태혁 의원님이 만든 얘기입니다. 이게 노선이 결정돼 가지고 이제 진행되는데 이 이제 비용 대비 편익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교통 측면에서 역을 하나 더 신설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이시아폴리스에서 영경 쪽으로 또 대단히 아파트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고 공항 쪽으로 이렇게 좀 더 연장을 해가 좀 교통량을 증가시키는 그런 측면만 남았습니다. 이게 노선을 다시 바꾸고 수정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집권 여당의 힘이 필요하지 않을까. 현재 제가 알기로는 0.83 에타 그 점수라고는 1.0 통과를 못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이 수정 방안이 필요하고 아까 그 복현 오거리 이제 고간도로 지하도 이제 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중요하고 이 문제는 하여튼 집권 여당으로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후보들이 직접 토론을 진행하는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앞선 순서와 형식은 같고
지금부터는 별도의 주제 없이 자유롭게 토론하실 수 있습니다. 각 후보에게 제공되는 시간은 3분입니다.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을 고려해서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비방하는 발언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도권 토론은 미래통합당 양금희 후보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예, 저는 정태욱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의 가장 큰 덕목은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번 공천을 신청하실 때 아마 서약서를 쓰셨을 겁니다. 그 내용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당의 결정에 절대 성복을 할 굳게 서약합니다. 이렇게 해서 서약서를 저도 냈고 아마 정태욱 의원님도 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서약서 말미에 보면은 본인은 당헌, 당규 및 윤리의식을 철저히 준수하며 국민과 당에 대한 책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 대구 시민들이 바라는 가장 큰 목표는 무엇이냐 하면 미래통합당이 제1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1당이 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 4월 15일 날 총선에서 총선을 치르고 16일 날 아마 그 당선자가 확정됩니다. 그때에 미래통합당이나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각 당의 당선자의 수에 따라서 제1당과 제2당이 결정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태욱 후보께서 계속 복당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내가 복당을 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복당을 받지 않겠다고 정식 언론을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의 경우에 복당을 한다고 하시더라도 정태욱 의원님이 복당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 미래통합당이 의석을 제일 많이 차지해서 원내의 제1당이 되는 데에 전혀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태욱 의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이 당선된 후보가 복당 안 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당이 되는 것은 선거 순간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의장을 선거하거나 이럴 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공약하는 바는 비례대표는 미래한국당 지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역후보 정태욱 되면은 바로 복당하면 숫자가 같아집니다. 보통 그 문제는 이제까지도 그래 왔습니다. 지금 김무성 대표도 무소속으로 돼가지고 당대표까지 됐습니다. 이해찬 대표, 우리 당은 아니지만은 이거를 가지고 그 유권자들을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공천에 대한 사천에 대한 실질적으로 낙하산 공천에 대한 어떤 뭡니까 주민들의 판단을 흐리는 아닙니다. 제가 것이다. 정태욱 이래 의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분들은 4월 총선이 끝나고 6월에야 복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수가 국회의장을 만드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장을 잃었기 때문에 탄핵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패스트트랙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하고 시간이 있습니다. 더 됐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조명래 후보가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예, 오늘 토론이 좀 코로나로 힘든 주민들에게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여전히 토론들이 짜증나게 하는 토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현태 후보에게요. 저는 그 민주당 이현태 후보는 좀 이제 주민들 편에서 주민들을 좀 생각하겠다 했는데 엑스코슨 이야기하면서 현재 불가하다. 오히려 뭐 연경지구로 좀 튼다든지 공항으로 갖는 거 이거는 또 뭐 이야기해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이건 이제 공항으로 가자 하는 건 이제 동구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혁신단지로 가자 하는 건 수성구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북구 주민들의 입장을 좀 저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하면서 이런 방향 트는 것은 집권 여당이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이 80석 세울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집권 여당 이야기하시고 어떨 때는 또 동네에서 뭐 이렇게 주민들 이야기는 안 듣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동안 교통사각지였던 노원이나 고성이 사실 3호선이 들어오면서 재개발되고 많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또 이렇게 여러 정치인들이 많이 역할을 하셨는데요. 유독히 지금 대구 전체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 북구 지역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침산동에서 상격동까지 교통사각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민들의 불편함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청 후적지 아까 80정 짓는다는데 거기에 대중교통 하나 없어서가 되겠습니까? 아니 이런 상식적인 판단을 좀 하셔야지 최장 공작에 대한 이야기 되는 거죠. 큰 건물 지어 않고 아무것도 대중교통 아무것도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ICT하고 도청 후적지 개발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그런 최소한의 지역 인프라가 교통과 그리고 산업과 어떻게 연계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 없이 적극적으로 안을 내주면 안 된다고 생각드는데 다시 한 번 더 저는 민주당 이현태 후보에게 엑스콘 노선과 관련해서 진짜 주민 편에 서서 한번 노선 변경과 관련해서 집권 여당이 하니까 어떻게 바꿔볼 생각은 없는지 한번 다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야 당연히 하고 싶죠. 그쪽 침산동 쪽으로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지나가도록 하고 싶죠. 그러나 이거는 제가 주민들 마음 또 주민들 집권 여당이 이렇게 아까 할 수 있다. 집권 여당이라고 예, 그건 알겠습니다.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거는 여기까지. 예탄학하는 거는 하면 노선이 확정됐기 때문에 예탄가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제 마음하고 관계없고. 예, 그거 아까 우리가 요 정도 질문하시니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고요. 그럼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노선을 변경하자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쪽은 또 다른 민주당 후보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다른 혼선이 있는데 노선 요거 조정이. 말고 똑같은 질문을 예. 우리 정통 후보님은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라도 한번 노선 변경 저는 관련해서. 노선을 변경하는 거는 그 경제성 자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80%까지 왔는데 이걸 또 흔든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움을 가져올 거다. 이렇게 노선 변경은 안 되고 침산동은 지금도 개발을 굉장히 잘 되고 있고 거기는 오히려 명문 고등학교를 육성하는 부분. 예,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의 이현태 후보가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주도권 토론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양금희 후보에게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오늘 매일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네. 보니까 정태욱 후보하고 양금희 후보님이 이제 서울 TK, 대구 TK 이런 논란 기사가 있더라고요. 저는 정치를 시작한 지 10년쯤 됐습니다. 10년쯤 됐는데 다른 당 얘기, 다른 후보 얘기에 대해서 전혀 안 했습니다. 마침 저도 이제 대구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또 매일신문 기자로서 서울 정치를 하면서 매일 대구 기사를 썼으니까 그것까지 합치면은 거의 대구와 관계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코멘트를 안 했어요. 근데 이 양금희 후보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 대구에 35년 살았다. 정 후보보다 10년 정도 더 오래 살았다. 자꾸 저한테 서울 TK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또 정태욱 후보는 또 매일신문 기자하고 양 후보는 그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제대로 역할을 한 게 전혀 없다. 35년 대구에 살았다는 것도 학창시절 젊은 시절에 다 머물렀던 거 아니냐. 그래서 국회의원 지내신 분까지 또 우리 대구야 미래통합당 후보만 되면은 다 당선되는 걸로 알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두 분이 이게 이런 걸 기자가 물어도 아이고 그런 걸 물으시냐고. 그래 주민들이 판단하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서로 손가락질 하는 것들가 참 북구 주민들인데 예의가 아닌데 요에 대해서 조금 짧은 어떤 입장 좀 설명해 주시죠. 저에게 질문하신 거죠? 아니요, 우리 양금희 후보한테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실 기자하고 대담하면서는 저는 어떤 생각을 가끔 하느냐 하면 제가 말했던 의도와 다르게 기사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저에게 전화가 와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본인이 여기에 얼마를 살았느냐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드린 거지 그 외에 누구를 어떻게 하거나 하려고 했던 내용은 절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로 심려를 끼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의 이런 부분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서울 TK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모든 가족들이나 아니면 저의 친족 또 반계족 이런 모든 분들이 서울로 이사를 가서 같이 살게 되는 경우를 대부분 얘기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 10년 교사 생활을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거는 제가 대구 지역에 공헌한 거죠, 사실. 그리고 공헌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여튼 대구 지역에 학생들을 육성하고 하는 일을 했다는 것 자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앞으로 이제 북구 주민들한테 이런 어떤 불편하게 하는 어떤 이런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예. 좋은 이야기. 마지막으로 무소속 정태욱 후보가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예, 아까 양금희 후보께서 의장 무소속 후보 복당 안 되는 거에 의장을 잃었기 때문이다 하는데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숫자가 한 명 차이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 그때 됐을 때에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이 선택하는 게 의장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두 자리를 선택할 것인지 그럴 때 전략적인 선택 때문에 그랬습니다. 숫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장을 하려면 바로 복당을 받았으면 됐었는데 그때 당시 우리는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이 훨씬 중요하다니까 그렇게 전략적인 선택 때문이지 이 무소속 후보를 복당을 안 시켜가지고 의장을 뺏긴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제까지 의장을 뿐만이 아니라 무소속 후보가 당대표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주민들의 선택에 대해서는 그대로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한 번도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무소속으로 당선된 사람 복당 안 된 사례가 없다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예, 원래 전례라고 하는 건 깨지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복당이 안 된 적이 없다고 해서 이번에도 복당을 반드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저는 조금 유추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020년 4월 6일 날 이 조선일보에서 난 기사입니다. 이게 그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했던 얘기인데요. 민주당이 일당이 되면 국회의장직을 가져와 법안, 예산안 처리를 좌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1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저희가 국회의장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국회의장을 우리 미래통합당에서 가지고 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무소속 후보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자격이 저는 솔직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천을 신청하실 때 정태욱 후보님께서는 공천관리위원회나 아니면 당에서 결정하는 일에 대해서 반드시 따르겠다고 하는 서약서 제출하셨죠? 그거는 공식 서류가 그렇게 돼 있는 거지 이렇게 사천을 전제로 하는 건 아니죠. 사천에다가 낙하산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지금이 뭡니까 서울 TK 그다음에 대구 TK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역이 어디에 살았느냐 얼마나 살았냐보다도 중요한 거는 그 공천을 받게 되는 과정이 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었느냐. 저 같은 경우는 1차, 2차, 3차 경선을 통해서 주민들의 힘에 의해서 공천을 받았는데 양금희 후보께서는 그냥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내리 찍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천이 잘못되었고 사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무소속 후보가 복당이 안 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정태욱 의원님 말을 조금 방돌로 하겠습니다. 정태욱 의원님은 사실 경선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후보들의 주도권 토론 잘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공통 질문입니다. 지난해 12월 북구의 한 빌라에서 일가족 4명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긴급 복지 지원 대상이었지만 요청을 하지 않아서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건데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이런 위험에 처한 소외계층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서 정의당 조명래 후보부터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복지 사각지대 참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민생위기가 오면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 작년 12월 달에 있었던 북구에 있어서의 그 자살 사건에 대한 문제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복지제도와 관련한 시스템이 선별적 복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편적 복지로 바꿔야 됩니다. 보편적 복지라는 게 모두 다 주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 맞는 사람들에게 찾아서 주는 건데 지금 또 우리 북구 간내로 가면 불우한 사람들 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찾습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여기 행정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코로나로 힘든 주민들에게 긴급 생계지원금 정부에서 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정의당에서나 저는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거 가지고 지금 현재 건강보험으로 해서 70% 하자 이렇게 해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이거 가지고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에 2달 이상 생계가 끊긴 알바생들이나 프리랜서들은 당장 생계가 급급합니다. 당장 내일 모레 월세 내야 될 자영업자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같이 복지 사각지대는 어려운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닥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산의 문제는 뒤에 하면 됩니다. 시급할 때 먼저 보편적으로 하고 이후에 선별해서 갈려지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지금 현재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현태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 지난해 그 12월에 우리 북구에 일가족 네 분이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죠. 보통 분들은 아니 뭐 아까 우리 조명래 후보가 얘기했듯이 우리 북구에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 발견해 주세요, 친구해 주세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납니까? 제가 볼 때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분들이 사실은 아까 그 북구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분들은 한 뭐 8, 9개월 동안 굉장히 생활고려에 시달렸는가 봐요. 그러나 이제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되지 못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이 보통 어려운 분들은 좀 수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려운 걸 좀 이야기를 하고 떳떳하게 또 외부에 뭐 이렇게 당연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얘기를 못 해요. 그래서 이 사회 분위기를 뭐 어려우면은 당연히 구청이나 시해가가 어렵다고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유럽처럼 환경 분야, 보건 분야, 복지 분야, 사회 일자리 그래서 이게 사회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생기면은 또 일자리도 생기고 또 그분들이 또 그런 사각지대의 노인분들을 또 발견도 하고 또 지원도 해주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사회복지 최전선에 있는 사회복지사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급여라든지 근로조건을 인상해야 그분들이 좀 더 그분들을 발견하고 지원하는 데 더 영향을 이번에는 무소속 정태우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우리나라 복지는 크게 나라고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파편화되었습니다. 뭐 복지부, 노동부, 보훈처, 여성가족부 이런 데서 각 과별로 현금을 조금씩 나눠주다 보니까 이 개개인으로 모아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이 첫 번째 파편화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가족 문제하고 부동산 문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그마한 부동산 하나 갖고 있다고 해서 재산이 있다고 해가지고 복지 혜택이 안 되거나 그리고 또 성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성인 자녀가 부모를 봉양할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복지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현금을 자꾸 이래 좀 지원하는 이런 복지가 많이 있는데 독립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복지가 전 정부적으로 파편화되어 있는 것을 통합해 가지고 개인별로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 문제와 자녀가 있는 경우 실제 병이 있어가 근로가 안 되는 경우 이런 때에 개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점검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장애인 여러분 장애우 분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주는 복지가 필요하다. 예, 마지막으로 미래통합당 양금희 후보께 답변 기회 드립니다. 예,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많이 생각하는데요. 저는 두 가지로 지금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 가지 우리 복지를 위해서 어려운 분들을 찾아내 가지고 저희가 현금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일들이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합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통합 시스템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고 돈이 들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체의 복지를 위한 어떠한 전반적인 통계 자체를 제대로 내어가지고 복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 자료와 그분들에 대한 자료들을 축적하는 일을 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민주당이나 정의당에서 말하는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걸 하려면 지금 세율이 적어도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처럼
국가에서 우리가 내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 담보율이 45%에서 50%는 달성이 되어야 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용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말하지 않고 포퓰리즘적으로 계속해서 이 모두에게 이런 복지를 준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내용입니다. 예,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들의 마무리 연설을 듣겠습니다. 연설 시간은 1분입니다. 기조연설의 역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양금희 후보부터 연설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지킬 미래통합당 양금희를 선택해 주십시오. 코로나를 극복하고 대구 경제를 살리고 북구를 발전시킬 미래통합당 양금희를 밀어주십시오. 미래통합당이 제1당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문재인 정권의 독재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개헌을 막아내고 경제 포퓰리즘을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항상 대구가 먼저 나섰습니다. 국채 보상운동과 함께 3.1 운동도 대구에서 나섰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우리 대구 유권자가 나서야 합니다. 미래통합당 양금희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무소속 정태우 후보의 마무리 연설을 듣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저는 정말 이 자리에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정치인에게 무소속은 최후의 선택입니다. 저는 선거 직후 4월 28일 황교안 대표와 함께 재판장에 가야 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하고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온몸으로 거부했는 죄입니다. 모든 상황이 백척간두에 섰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주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입니다. 반드시 복당해서 우리 미래통합당뿐만이 아니라 문정부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을 제대로 지키고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지키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문정권에 대해서 심판하여 우리 다시 보수가 재집권하는데 최선봉이 될 수 있도록 저 정태욱에게 힘을 몰아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현태 후보의 마무리 연설을 듣겠습니다. 예, 시작하십시오. 존경하는 북구갑 주권자 여러분, 기호 1번 이현태입니다. 오랜 시간 토론해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 이현태 지난 10년간 북구를 지켰고 북구 주민께 충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꿈을 꿨고 그 꿈을 이뤄냈습니다.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더 큰 꿈을 이루려고 합니다. 우리 북구 주민들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제까지 우리 북구가 배출했던 자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국회의원보다는 더 큰 어떤 꿈을 이루도록 할 것입니다. 저 북구를 다시 대구의 심장으로 다시 부활시키겠습니다. 이번에 4번째 선거입니다.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일하고 싶습니다. 대구에 북구를 지켜왔고 북구 주권자에게 충성한 이현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이현태입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 조명래 후보의 마무리 연설을 듣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희망을 만들어야 되는 선거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선거가 절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권 심판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억울한 막장공천에 억울함을 풀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80정짜리 건물을 지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입니까?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장사 열었는 집에 언제 손님이 올지, 우리 학교 아이들은 언제 등교할지, 회사 어렵다는데 우리 아저씨 잘리는 건 아닌지, 이런 우리 주민들의 절절한 마음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표 4,7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거 80층 건물에 팔지 말고 막장공천에 팔지 말고 정권 심판에 팔지 말고 우리의 미래에 투자합시다. 우리가 우리의 희망을 만들어냅시다. 저 조명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옆을 지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후보자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4월 15일 실시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구 북구갑 선거구 후보들의 정견과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이 방송은 인터넷과 모바일에 후보자 토론회 다시 보기 서비스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오후 3시 40분부터는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후보들의 합동 방송 연설회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잘해주신 후보자들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시 후 후보자 합동 방송 연설회에서 뵙겠습니다.